2천만 원. 경차 한 대를 뽑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자전거 한 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때 할인은 절대 없다던 명품 브랜드들이 스스로 40%씩 가격을 깎아내리고 창고엔 7천억 원어치 재고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탐욕과 허세가 어떻게 한 산업을 무너뜨렸는지 그 최후를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해 전입니다. 자전거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풍경과는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헬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은 것이 자전거였습니다. 혼자서도 탈 수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숫자가 그 열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전기 자전거 판매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145% 급증했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같은 기간 65% 늘었습니다. 미국 자전거 시장 전체 매출은 1년 만에 약 50% 뛰어 6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2020년 매출은 전년 매출은 1208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38.7% 증가한 숫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단숨에 돌아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싼 자전거일수록 더 잘 팔렸다는 점입니다. 100만 원짜리도 1,5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0만 원이면 어지간한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도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다 팔렸습니다. 주문하고 몇 달을 기다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돈을 들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전거 업계는 행복했습니다. 만드는 족족 팔렸습니다. 창고를 비울수록 통장은 채워졌습니다. 공장은 밤새 돌아갔습니다. 새 매장이 줄줄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이 흐름이 멈출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이 호황이 왜 찾아왔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자전거가 좋아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탄 것이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사라질 수요였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이 열기가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일시적인 특수를 영구적인 성장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업계는 좋은 신호만 보았습니다. 경고는 흘려보냈습니다. 끝나지 않을 파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들고, 더 크게 버리고, 더 비싸게 붙였습니다. 팬데믹은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마실 때는 짜릿합니다. 효과가 나타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업계는 그 독약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호황의 절정에서 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요가 넘쳐나자 업계는 한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팔렸습니다. 그러자 업계는 생각했습니다. 더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탐욕의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폭이었습니다. 최상급 모델 가격이 4,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100만 원짜리가 15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자전거 한 대 값이 경차 한 대 값을 가뿐히 넘어섭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연료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보다 비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 혁신이 있었을까요? 자동차처럼 엔진이 좋아졌을까요? 한 번 충전에 며칠을 달리는 신기술이라도 들어갔을까요? 혁명적인 신소재라도 발명됐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을 뿐입니다. 줄을 서니 값을 올렸고 올려도 팔리니 또 올렸습니다.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가격표의 숫자만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숫자로 들여다보면 더 선명합니다. 업계 안에서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전거 한 대를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원가는 500만 원 안팎이라고. 그런데 그 자전거에 붙은 가격표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차액 1,500만 원.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더 좋은 부품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브랜드라는 이름값, 그리고 이 정도는 써야 자전거 좀 탄다는 허세값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인식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자전거 제대로 타려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입문하는 데만 500만 원입니다. 취미 하나 시작하는 비용이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고가 브랜드의 가격표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인기 모델은 7, 90만 원, 윗급은 1,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자전거 2대면 2천만 원. 정말 경차 한 대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브랜드들은 이 거품을 당당함으로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정가가 곧 자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싸야 명품이라고, 비싸니까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쌀수록 더 잘 팔렸습니다. 탐욕의 엑셀은 끝까지 바닥까지 밟혔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거품입니다. 부풀어 오른 풍선은 언젠가 터집니다. 모두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이 파티에도 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봄,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헬스장이 문을 열었고 약속이 잡혔고 주말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 비싼 자전거를 탈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수요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업계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파티라 믿고 창고를 가득 채워둔 겁니다. 주문은 멈췄는데 물건은 계속 쌓였습니다. 여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스코기라는 명품 브랜드를 들여오는 영원무역. 이 회사 창고에 쌓인 자전거 재고가 7,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7,400억 원. 안 팔린 자전거가 산처럼 쌓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지 과거와 대보면 선명해집니다. 팬데믹 이전, 이 회사의 평균 재고는 1,500억에서 2,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400억 원.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안의 비율입니다. 2021년 전체 자산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였습니다. 2022년 42.5%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9.5%. 회사 곳간의 절반 이상이 안 팔린 자전거로 채워진 겁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가진 돈의 60%가 현금이 아니라 창고 속 자전거였다는 뜻입니다. 팔리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되는 그냥 쇳덩어리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가 자전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묵힐수록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창고에 오래 둘수록 체인이 상하고 구동계가 굳습니다. 그 사이 새 모델이 나오면 작년 자전거는 구형이 됩니다. 와인처럼 있는 게 아니라 생선처럼 상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 악성 재고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창고에 쌓인 시한폭탄 말입니다. 영원무역이 떠안은 7,400억 원은 가만히 둬도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폭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한 회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자전거라 불리던 삼천리. 팬데믹 호황 때 흑자를 누리던 이 회사가 2023년 매출 1,068억 원에 영업 손실 67억 원을 기록합니다. 2019년 이후 첫 적자였습니다. 그 잘 나가던 회사가 결국 돈을 까먹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자전거 판매량은 1억 3,950만 대. 호황의 정점이던 2020년보다
490만 대가 줄었습니다. 탐욕의 청구서가 드디어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창고는 터질 듯했고 적자는 쌓였고 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들 앞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쌓이자 그 도도하던 명품 브랜드들이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던 그 단어,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고가 자전거 브랜드들이 늘 내세우던 자부심이었습니다. 가격을 깎는 순간 브랜드의 격이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스콧을 들여오던 영원무역은 전 제품을 20%에서 40%까지 깎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품입니다. 일부 2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때 자전거계의 명품으로 불리던 콜라고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V4RS라는 모델은 71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40%가 깎였습니다. 474만 원이 됐습니다. 한 대 가격이 300만 원 넘게 증발한 겁니다. 더 윗급인 C68은 1,400만 원짜리였습니다. 여기에 35% 할인이 붙었습니다. 910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490만 원이 빠진 가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롤렉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계를 40% 깎아 팔겠다고 선언합니다. 에르메스가 매장 문을 열고 가방을 반값 가까이 내놓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건 단순한 세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가격이 거품이었다는 자백입니다. 하기는 없다던 그 브랜드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자가 제 입으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40% 할인이라는 숫자만 보면 엄청난 기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400만 원짜리를 35% 깎으면 910만 원입니다. 790만 원짜리를 40% 깎아도 474만 원입니다. 거기에 다른 모델들까지 더하면 여전히 1,2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40%를 깎아도 여전히 차 한 대 값에 가까운 자전거였습니다. 할인이 거품의 끝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거품이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쯤 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가충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정가를 주고 산 사람을 비웃는 표현입니다. 제값 치른 사람이 바보가 되는 시장. 이게 명품 브랜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할인을 시작하니 사람들은 다음 할인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버티면 또 깎이겠지. 정가에 사는 순간 손해라는 심리가 퍼졌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가 그토록 지키려던 가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할인이 재고를 줄여주는 대신 브랜드의 마지막 자존심을 갉아먹은 겁니다. 탐욕으로 끝까지 밟았던 가격의 엑셀이 이제는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올릴 때는 마음껏 올렸지만 내릴 때는 가치까지 함께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오만했던 가격이 받아든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가격만이 문제였을까요? 소비자가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0%를 깎아도 안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만 내리면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가격표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자전거 동호회 안에는 이상한 규칙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비가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입니다. 누군가 새 라이더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실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짜리를 타느냐만 물었습니다. 원래 동호회에서 던지던 질문은 실력 어느 정도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너 그거 얼마 주고 샀어가 밀어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다리 힘이 아니라 카본 프레임 가격으로 서열이 매겨졌습니다. 변속기 등급으로 등급이 나뉘었습니다. 장비가 곧 계급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민폐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를 위협하듯 달리는 일부 라이더들.
사람들은 이들을 자라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위험하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자전거를 바라보는 시선에 비웃음이 섞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배타적인 분위기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한번 타보려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격표 앞에서 마음을 접게 만든 겁니다. 들어오려던 사람을 문 앞에서 돌려 세운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구조입니다. 동호회는 스스로 손님의 99.9%를 걸러냈습니다. 가장 비싼 장비를 가진 1%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1%끼리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배타성이 곧 정체성이 된 무리였습니다. 자랑할 사람은 늘었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 숫자로 굴러갑니다. 99%를 내보내고 1%만 붙잡은 시장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진입 장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벽 안의 세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가 떠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좁힌 자멸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압박이 더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저가 공세입니다. 중국 직구가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부품을 국내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팔았습니다. 완성차까지 헐값에 쏟아졌습니다. 안에서는 500만 원짜리 벽을 쌓고 밖에서는 절반값 부품이 밀려들었습니다. 가격으로 사람을 줄 세우던 시장이 정작 가격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1%만 남은 리그가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동안 거리에는 전혀 다른 주인공이 조용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따릉이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는 2억 5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385만 번 사용됐습니다. 운영 첫 해와 비교하면 약 400배 늘어난 숫자입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요금이 시간당 1,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 쌉니다. 2천만 원짜리 명품 자전거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동안 1,000원짜리 자전거는 매일 거리를 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건 과시할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닐 발이었습니다. 자전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정직한 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국내 러닝 인구는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러닝화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비싼 장비를 입었는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달리면 됩니다. 허세가 빠진 자리를 실용이 채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졌던 자전거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채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읽은 곳은 살아남았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보겠습니다. 2023년 첫 적자를 냈던 회사가 2024년 매출 약 1,6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51% 넘게 뛰었습니다. 영업이익 30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림 같은 V자 반등입니다. 비결은 명품 행세가 아니었습니다. 전기 자전거 브랜드 팬텀으로 빠르게 갈아탄 것입니다. 비싼 거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타는 물건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전기 자전거 시장은 2025년 약 1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 약 1억 5천만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매년 10% 넘게 자라는 시장입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가격이 아니라 쓸모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따릉이가 2천만 원짜리 허세를 이겼습니다. 시장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소비자가 버린 건 자전거가 아니었습니다. 장비로 사람을 줄 세우는 그 배타적인 허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전거만의 이야기일까요? 매년 새 모델로 바꾸는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력보다 장비를 먼저 따지는 골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어쩌면 쓸모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값을 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비웃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지금 내 지갑 안에서도 똑같이 부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허세는 7천억 원의 재고와 40% 할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비자가 끝내버린 건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을 값으로 줄 세우던 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폐허 위에서 살아남은 건 단돈 1,000원짜리 실용이었습니다. 거품은 자전거 산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부풀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 무대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온 거품은 어디였습니까?